대한민국의 능력주의라는 걸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샌델 교수가 저희 모교의 교수고 아주 명강의를 하는 사람이 유명하지만은 사실은 디스를 좀 하자면 필수 과목이라서 그래요. 예. 여러분이 거기 한번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몇백 명이 막 극장에서 듣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필수 과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집객이 자동으로 되는 과목입니다. 가면 그리고 맨날 그냥 열려있는 질문들 던지면서 그냥 수업하잖아요. 예. 그런데 샌델이라는 분이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걸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갔는데요. 능력주의 비판하면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할 것이냐. 근데 이분이 거기서 또 말문이 막히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능력을 평가하는 가치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소하시는 분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냥 듣기에는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런 책들이 한국에 많이 팔리죠. 예. 정의란 무엇인가. 저희 때는 그냥 그 수업도 대충 듣던 건데 한국말 오면은 이게 완전히 샌들이 완전 세계에 약간 그 철학가처럼 돼 있어가지고 놀랍긴 한데 오늘자 조선일보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실적 외에는 다른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 같은 걸 보면은 CEO들에 대한 사실상의 약간 인종 차별적인 분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엔지니어들 출신들이 올라가기 어려웠던 것도 있고 그리고 무색인종이나 이런 분들이 CEO 하는 경우 제일 드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빅테크라는 곳은 전부 다 지금 이제 중국계나 인도계가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는 이름이죠. 네. 여러분이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 이름 몰라도 저는 알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 정도로 이제 경쟁을 위해서 뭐든지 끌어갈 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게 글로벌 환경인데 대한민국은 여기서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고민이 깊어지는 거고요. 저는 이러려면은요 가장 먼저 풀어나가야 될 게요. 돈 버는 것에 대한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최근에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예 창업을 한국에서 하지 않고 실리콘밸리 가서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벌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쿠팡이 성공했잖아요. 쿠팡의 성공 모델 중에 가장 으뜸이 뭡니까? 미국에 상장한다. 네. 쿠팡이 만약에 미국에 상장하지 않았으면은 엄청난 유통 관련 규제에 계속 끌려다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때 되면은 정치인들이 가서 사회공헌 좀 하시죠.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예. 기업이 법인세를 20% 가까이 내는 것보다 더 큰 사회공헌이 뭐가 있을까요? 예. 어디에 가서 사람이 밥차 한번 하면 되는 건가요? 삼성전자가 1년에 내는 화성지역에 저희 삼성전자가 1년에 내는 법인세면은 지방법인세만 3천억인데 그러면 그 화성사업장에서 나오는 국세는 3조 원이라는 얘기인데 10배 차이 나니까 지방세랑 3조 원이면 사람이 밥차 매일 돌려도 됩니다. 전국에.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먹듯이 빼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사람이 밥차 좀 하시죠. 어디 우리 뭐 콘서트 한번 열어주시죠. 이런 것들. 세금보다 더 짜증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애국하시라 뭐 이런 거. 예. 투자계획 발표해라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난 쿠팡은 애초에 알았던 거죠. 한국에 사업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걸 벗어나야 된다. 배달의 민족을 하자마자 왜 독일 기업 팔았을까요? 엄청나게 민주당이 조질 거 알았으니까. 을지로위원회, 을 지킨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외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이미 계속 수수료 낮춰 이거 하고 있을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그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기업의 이익 자체가 귀속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려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게 남는 게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능적인 욕구를 제하고 국가를 운영해서 망한 케이스들이 다 계획경제 공산주의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것이 사실 다른 경제정책보다 훨씬 중요한 지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모 대선주자가 보면은 일명 젠비디아라는 걸 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걸 어떻게 만들지는 계획이 없으신데 하여튼간 뭐든 만들어지면 30%를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만들려다가도 안 만들겠습니다. 네. 그게 말이 좋아가지고 뭐 30% 지분 투자라고 30% 지분에 대한 대가를 가져간다는 거지.
아니 그거 할 능력이 있으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라지 왜 그거를 대통령 하겠다 나섭니까? 워렌 버핏보다 잘하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 정치권이 이런 돈 버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위기에 살 수 있는 건 사람에 대한 무한 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AI나 소프트웨어 같은, AI나 아니면 로봇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이제 생산성을 높여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최저임금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최저임금 제도의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경제학 개론을 들으면 최저임금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지는 사람은 고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지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취업시장에서 제외되는 게 최저임금의 역설이죠. 아직까지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예. 그런데 AI와 로봇이 활성화되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결국에는 AI와 로봇의 생산성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막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무조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건 뭡니까? 무조건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 가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개인들이 로봇과 AI에 맞서가지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시점을 늦추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정부와 그리고 교육기관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효율 향상을 계속 뛰어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은 어쩌면 그 임계점이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월등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국제적인 시장에서 다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석유가 고갈된다고 하지만 30년째 고갈 안 되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생산성은 고갈되지 않고 AI나 로봇보다 우세한 지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기회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이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편하게 앉아가지고 젠비디아 같이 30번 떼먹을 걱정하고 있는 거 저는 이건 진짜 황당한 상황이라 보는 겁니다. 진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이 빨리 이 바퀴를 다시 굴리지 않으면은 저는 가만히 있다 감가상각돼서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의 제1법칙, 물리학에 나오는 게 왜 오늘 여기 나왔을까 하겠지만요. 관성이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하는 관성만큼이나 아주 본질적인, 본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까 정치인들 표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디폴트인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려면은 굉장한 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외력이라는 건 선거라든지 그들이 압박을 받는 몇 가지 지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이번에 니네가 앞으로 굴러가지 않으면은 니네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는 수준의 압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바퀴를 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관성,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머니가 말했다는 그 관성 자체가 대한민국의 몇십 년 동안의 성공 방정식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제 낡아 빠진 생각들 바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2016년인가요? 그때 미국에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하러 나섰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왔죠. 그때 1대 99라는 분위기가 횡행했던 때였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1이 99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1을 털어가지고 99가 잘 되는 방향이 있다고 했던 게 1대 99의 얘기였죠. 그런데 요즘은 1대 99라는 것이 미국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얘기 잘 안 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한국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걸 붙들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25만 원씩 나눠주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금투세 같은 거. 처음에 진성준 의원님이 들고 나왔을 때 금투세, 진성준 의원님이 계속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돈을 얻겠다는데 왜 맨날 돈 날려먹는 개미 투자에 난리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면은 엄청 잘 버는 사람인데 주식으로만. 왜 맨날 100만 원씩 까먹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그 사람 돈 뜯어가지고 여기 주겠다는 건데. 이제 그 정도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경제적인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 그 5천만 원 버는 큰 돈들이 떠나게 되면은 내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고작 5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를 터는 것이 나한테 꼭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경제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답습하고 있으니까 저는 경제 정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의도에서 좀 어설프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들 들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지금 반도체에 관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30년 가까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뒤처진 적이 없어요. 그럼 최근에 HBM이나 이런 분야에서 SK 하이닉스에 뒤처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대두되면 삼성의 위기가 얘기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냉정하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요, 이거에 대해 정치인들이 해결하겠다고 할 때 문제를 먼저 인식했는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삼성의 문제가? 저는 첫째이자 99%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적 판단이라 생각해요. 그게 정상적인 전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HBM이라는 기술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투자할 것을 하지 못했고 시장을 오판해가지고 하이닉스한테 리딩 그런 포지션을 뺏긴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 삼성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정치권에서 일제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삼성은 잘할 수 있는데 52시간 규제 때문에 연구원들이 잠을 더 자가지고 삼성이 뒤처졌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저는 머리에서 필터링이 돼요. 그러니까 뭔 헛소리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의도에 가면은 저 빼고 299명이 저 얘기하고 있어요. 예. 흡사 52시간 규제를 없애면 삼성이 다시 기술적으로 발전할 것처럼.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왜냐? 같은 52시간 규제를 받는 SK 하이닉스는 왜 저 분야에서 리딩 컴퍼니가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형식 논리상으로도 그냥 다 풀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52시간 풀어줘가지고 조금 더 노동력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란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메이저 팩터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정치인들이 왜 그것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느냐? 기초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판단할 생각을 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누가 써준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써줬을까요? 삼성이 써줬겠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사회에 존경받는 세력으로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부 자만에 빠져서 AI 대처 못해라고 얘기한 것이 약간 본인이 회장인데 저런 소리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삼성의 실책을 인정했다는 것 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저 말씀하시고 나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이 5% 올랐죠. 네, 다시 좀 미끄러지긴 했지만은 왜 그럴까요? 삼성이 적어도 52시간 같은 거를 붙들고 남 탓하고 있지 않구나. 적어도 옛날에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이건희 회장이 나중에 가서 품질 경영 얘기하면서 핸드폰 불태우고 이런 걸 다시 생각해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입장 표명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에 이런 것들 판단 잘 안 합니다. 여의도에 가보면요, AI 그러면서 맨날 나오는 게 뭐 GPU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 GPU를 왜 사줘야 되나요, 국가에서? 예. 국가가 GPU를 공동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돈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I 산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AI의 모델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 중국의 딥시크나 이런 모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추론에 있어가지고 뛰어나고 이런 거를 개발할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숙명인데, GPU를 사달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게임 개발을 잘하는 것과 프로게이머를 기르는 건 다르거든요. 그럼 GPU를 사달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것과 걔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모델이 아주 훌륭한 게 있다. 모델이 진짜 딥시크를 능가하고 오픈 AI를 능가할 만한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2배 가격 때려받고 GPU 사도 돼요. 근데 그 모델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GPU 사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 우리 가끔 이제 막 음악 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실력이 크기 전에 먼저 장비빨부터 세우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예. 게임 실력은 떨어지는데 막 비싼 컴퓨터 사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왜 정치권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지고 저기에 수천억 세금 쓰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그런 거죠.
그 수천억 GPU 살 돈으로 예를 들어서 AI 연구하는 어딘가 대학원생들한테 1년에 10억씩 줄 테니까 골방에서 이것만 연구해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제가 그런 사람에서 압니다. 네. 컴돌이든 그래야 약간. 그런 거에서 왜 이런 판단을 할까 고민하는 거죠. 제가 젠비디아 논란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한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탕주의는 왜 비롯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타임프레임을 짧게 보기 때문이에요.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 나의 정치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한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탕주의인 겁니다. 석유 시추하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하자고 했을까요? 하면서 좋은 소리 듣고 나중에 안 나와도 그때는 의미 없을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젠비디아에 왜 저렇게 집착을 할까요? 우선 본인이 수십조를 투자하겠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수십조 넣을 때는 자기가 이제 정치인이겠지만은 나중에 그 투자의 성과가 나올 때쯤엔 아니거든요. 그럼 그 수십조를 누구한테 배분할까요? 저분이 또 돈 배분하는 거 끝내주잖아요, 또. 원래 사업은 저런 분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하지만 감옥도 보내주는 뭐 약간 이런 관계이긴 한데 저런 분이랑 함께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두 분 다 조급증과 더불어 가지고 약간 테크나 이런 거에 대한 몰리 이해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